한국은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죠? 저는 중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미립국하는 한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 세계에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아직도 이런 거짓 선동을 하는 교수가 남아있다니 기가 차군요. 여기 한 중국인 대학생이 외국인 교수를 노려보며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인 대학생은 요즘 중국으로 밀항을 오는 한국인들 때문에 미치겠다며 그들 모두 유엔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외국인 교수의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 질문에 중국 학생은 말문이 막혀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마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거주 중인 세뇨리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유명 대학교인 밴쿠버 대학교에서 도시공학과를 전공 중인 저는 최근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인들과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학과 공부를 하지 않고 대학교 내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 동아리에 가입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저 그런 평범한 나라인 줄 알았던 한국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매력적이면서도 최첨단의 부유한 도시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나 한국인 친구들한테서만 느낄 수 있던 청결하면서도 부유한 느낌은 그 자체만으로 신비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기 전에 저희 학교 중국인 유학생들과 몇 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항상 가난한 한국인들 때문에 중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을 하며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는데 제가 겪은 한국인 친구들은 가난하기는커녕 국가 자체가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왜 그렇게나 한국을 깎아내리고 열등감을 드러냈는지 그 수준 낮은 실체를 마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저희 학교에서는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의 한국 파워 때문인지 한국과 관련된 강의에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날의 강의 또한 한국의 도시공학과 관련된 제 전공 강의가 진행되는 날이었죠. 교수님께서는 서양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편리한 도시공학 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2배 즉 48시간 이상을 부유하고도 효율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찬사의 강의를 진행해 나가셨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평소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던 중국인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수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은 최근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밀항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이냐며 교수님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더해 굉장히 이상한 주장을 해나갔는데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 부유해서 48시간 이상의 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요. 교수님,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몰래 불법 밀항과 입국을 시도하는 불법 한국인 이민자들이 중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마저도 그 가난한 현실을 이기지 못해 중국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나요? 한국인들마저도 한국을 포기한 상황인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찬양하는 거죠? 특히나 저는 위대한 나라 중국의 중국인 국민으로서 이러한 한국의 불법 밀항 상황이 널리 알려지고 중국의 부하와 같은 유엔이 직접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한 명씩 불법 밀항으로 중국에 도착한 한국인들은 자신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그 다음 불법 밀항자들을 안내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중국 내부에서 이미 하고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중국 해상공안들은 이를 알면서도 넘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불법 밀항을 건너오는 밀항자들은 1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가 매우 작은 한국의 인구 대비를 고려했을 때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가난해서 파산해버린 나라의 한국인들을 받아줘야 할 이유가 중국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의 강의도 이런 한국의 가난하고 처참한 현실을 알려야 하는데
왜 오히려 한국에 대한 거짓 장점을 나열하시면서 한국을 올려치기 하고 계시죠? 지금 토리노 올림픽에서 한국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일부러 거짓 강의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는 불법 밀항자들에 대한 문제는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 중 똑똑한 두뇌와 부유함을 가진 한국인들은 중국으로의 불법 밀항을 승인해줬고, 이것이 지금 사태의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교수님의 주장처럼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우러러보고 배워야 할 정도의 부유한 선진국이라면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밀항을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즉, 지금 교수님이 신격화해야 되는 나라는 한국이 아닌 바로 위대한 나라 중국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중국은 한국보다 부유한 나라예요. 한국인들 월급은 평균 50만 원, 중국은 300만 원 이상의 평균 월급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가진 부유함이 얼마나 강한지 나타나고 있죠. 여기 만약 한국인 유학생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중국으로 불법 밀항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그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국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서는 저런 학생도 유학을 올 수 있는 것이냐는 야유 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심지어 제 옆에 있던 한 학생은 당장 24년도 기사만 찾아보더라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다를 건넌 불법 밀항자들이 수백 명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중국 학생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부유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건너가 주면 그건 그거대로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구역질 나올 것 같은 답변만을 내놓더군요. 그런데 그때까지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시던 저희 교수님께서 입을 여셨는데요. 자네는 외국 유학까지 와서 이런 발표를 하면 혹시 중국에서 얼마를 받나 교수님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정확히 10초 뒤 강의실의 외국인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학교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과 관련된 강의에 참가를 위해 다른 학생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받은 뒤 유독 한국을 깎아내리기만 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이상한 단체 행동을 보여왔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중심을 정확히 찔렀던 것이죠.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지금 학생 또한 중국의 교육시설이 부족해 캐나다로 유학을 온 것이 아니냐는 역설적인 질문을 추가로 던지셨고 여기에 더해 중국 내부에서 한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불법 위조해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냐는 충격적인 질문을 날리셨습니다. 교수님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 때문인지 방금까지만 해도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한국 밀항자들은 전부 유엔으로 처벌해야 한다던 중국인 학생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쓰고 궁시렁거리기만 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발언에 그 중국 학생은 그저 몸만 부들부들 떨며 교수님의 저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1차원적인 동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중국 학생은 지금 돈을 벌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는 거죠. 정말 사실이라고 믿고 이런 발언을 내뱉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기괴한 의견을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인들의 중국 밀항에 대한 당신의 주장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24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불법 밀항과 입국을 시도한 중국인은 비공식 추산 2,000명 이상이며 이는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에서는 아무런 신분 조건 없이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만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죠. 당신의 주장대로 중국이 한국보다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면 굳이 법적 조항을 어기면서까지 한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은 대체 뭘까요? 그럼 만약 학생의 주장이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말한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은근슬쩍 중국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오게 만들려는 수작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선동 작전은 외국에서 통하지 않아요. 이미 이번 토리노 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 파워를 가진 나라이고
시민의식마저 좋은 나라인지 확실히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와 반대로 중국은 전 세계의 나라들이 기피하는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특히 올림픽 기간 중 중국인 응원단이 보여준 길거리 쓰레기 투척 사건과 비상식적인 응원 방법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선진국의 기준이 부유함의 기준이 아닌 그 나라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보는 기준으로 새로운 관점이 바뀌고 있기에 중국은 이제 공식적인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현재 중국 내부에서 한국인의 여권과 신분증을 불법적으로 위조해서 파는 업체들이 3만 개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더군다나 더욱 놀라운 점은 중국 정부와 공안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쉬쉬하고 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넘김의 이유에는 그들이 중국인들의 뒷돈을 받고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으로 도망치기 위한 부유한 중국인들이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약 5년 전부터 하나둘씩 무너져 내린 국가 중국을 떠나 선진국 한국으로 도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학생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한국의 가난함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은 혹시 1인당 GDP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또한 중국과 한국의 1인당 GDP 수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이 질문의 논점이 무색하게 당신은 이미 피부로도 중국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겠지만 제가 직접적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24년 기준 $10,000, 한국은 $40,0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순 국가적 GDP를 따졌을 때에도 이미 4배 정도의 부유함 차이가 나는 정도이니 각 국가 간의 개개인 비교 기준으로 들어가면 이 수치의 폭은 더욱더 커지겠죠.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중국은 한국보다 약 6배 정도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학생의 발언에서 굉장히 웃긴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학생은 중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50만 원이라며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인들의 30대 평균 월급은 300만 원을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중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월급 300만 원이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평균 수준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중 어떤 나라가 더 가난한 나라일까요? 이제 이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더욱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중국 대학생들의 한국 불법 유학 시도입니다. 최근 중국의 처참한 현실에 눈을 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 불법 유학을 시도해 한국에서 숨어서 지내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유행으로 여겨지고 있죠. 중국의 젊은 청년들은 일찍이 중국 정부의 손에서 벗어나 중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이고 삶이 힘든 나라인지 깨달았고 이러한 도피처로 한국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 간의 불법 밀항이나 입국 과정에 유엔이 개입할 수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중국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보다 더 부유한 선진국인데 굳이 중국으로 갈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선진국들을 떠올려 보세요. 미국과 유럽권의 대부분 나라들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과 도시 인프라를 롤모델로 삼으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가난한 개발도상 후진국들 또한 한국을 롤모델로 삼으며 경제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한국은 전 세계의 새로운 선진국 기준과 중심이 되는 국가적 브랜드의 나라로 거듭났다는 말이죠. 하지만 중국의 브랜드 상징은 뭘까요? 당신이 태어난 중국은 그저 길거리에서 화장실을 해결하고 곤충 튀김을 먹는 이상한 나라 아닌가요?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중국의 무너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제 말에 다시 한번 반박을 해보겠어요. 학생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오히려 한국과 중국을 바꿔서 말한 것이라면 모두 이해가 되는 주장들이라며 강한 일침을 가하셨고 이내 곧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서는 엄청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교수님의 발언이 더욱 통쾌했던 것은 지식학적인 질문을 건넨 것이 아닌 정말 중국의 무너진 현실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평범한 단어들과 데이터로 중국 학생을 몰아붙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 학생은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하다는 증거를 10분 내로 제출해 오면 강의실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했고, 만약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강의실을 나가달라는 최고의 한 수를 던지셨죠. 교수님의 질문이 있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우수함은 깎아내리고 중국을 올려치기 하며 은근슬쩍 한국인들이 밀항을 시도할 만큼 중국은 위대한 나라라는 사실을 발언하던 중국 학생은 끝내 단 한마디의 입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수님께서 직접 강의실 문을 열고 중국 학생의 팔을 잡고 쫓아내려던 그때 강의실에 있던 또 다른 중국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저희 학과 강의실에 중국인 유학생이 이렇게나 많았나 싶을 정도로 또 다른 중국 유학생은 대뜸 자신이 직접 1년 전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당시 한국인 친구들이 중국으로 오기 위한 불법 밀항 계획을 자신에게 체크받았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뱉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겪었던 어이없던 일에 대해 들려주겠다며 교수님의 선진국, 한국에 대한 발언들이 모조리 거짓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휴대폰을 강의실 노트북과 연결했는데요. 그리고 화면이 켜진 바로 그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 학생들이 길거리에 누워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지금 이걸 보라며 이게 바로 중국 관광객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가난한 한국인들의 현실이라는 말과 함께 그들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주장을 해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강의실의 외국인 학생들 또한 저게 정말 사실이냐며 조용한 정막만이 감돌았고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그 동영상 모습에 순간적인 혼란이 왔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외국인 학생이 노트북 앞으로 나가더니 지금 이 동영상이 정말 진실이 맞냐며 중국인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냐며 눈으로 보여주는데도 왜 다들 한국만 감싸고 도는 것이냐며 난리를 치기만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의실의 학생들 사이에서 화면을 응시한 채 그럼 그렇지라는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저는 곧바로 그 중국인 유학생이 연결한 강의실 화면을 쳐다봤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신분 보호를 위해 했다던 영상의 모자이크가 전부 제거되어 있었고 너무나 선명한 중국 글씨체의 간판들과 길거리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중국인 유학생은 자신의 중국 지인들에게 부탁해 한국인과 비슷하게 외모를 꾸며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듯한 가짜 영상을 만들었던 것이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능숙한 한 외국인 학생에 의해 해당 사실이 모두 들통나고 말았던 것이죠. 이어진 그 용기 있는 외국인 학생의 발언에 저희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유학을 마친 마크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강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녹화했고 곧 제 유튜브 채널에 중국인들의 실체라는 현실로 영상이 업로드될 것입니다. 특히나 방금 보셨다시피 중국인들은 직접 영상까지 조작해 국가적 단위의 한국 선동 작전을 펼치고 있고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 부모님의 추천을 받아 중국으로 유학을 먼저 갔었는데 그곳은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부유하다고 했지만 저는 중국에 도착한 순간 모든 사실을 후회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인 학생의 가짜 영상과 반대로 중국 공항에서는 중국인 노숙자들이 저를 보자마자 맡겨놓은 돈을 달라며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고 중국 공항의 공안들은 이 장면을 모두 보면서도 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즉 방금 중국 학생이 보여준 모든 동영상 또한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생각하면 모두 진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가짜 영상 제작과 거짓 선동에 익숙한 것 또한 중국의 현실을 그저 한국으로 바꿔치기만 하면 되니 일은 더 쉬워지겠죠. 중국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 또한 중국 신분을 버리고
한국에서 지내고 싶지 않나요? 똑똑한 외국인 학생의 반박에도 중국인 유학생은 끝까지 저건 자신이 직접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과 영상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강의실의 학생들은 중국 학생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진짜 패배자라는 말과 함께 중국인 학생은 당장 공식 일정 강의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야유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상황을 지켜보시던 교수님께서 직접 나섰는데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중국인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인들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 모든 수를 다 쓰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나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이면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가지지 못한 전통성과 독창성 그리고 국가 브랜드 파워를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번 토리노 올림픽의 종합순위와 상관없이 한국 선수들과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선수단이 먹던 한식 도시락은 현지에서 유행되며 토리노 올림픽 푸드트럭 모두가 한식을 파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은 이번 올림픽으로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원래도 경제가 무너져 내려 사실상 파산 국가에 가까웠지만 중국인 선수들과 관객들이 보여준 수준 낮은 시민의식으로 모든 사람이 피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국인들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으로 불법 입국과 밀항을 시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보면 가방을 훔치는 범죄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닌 그들의 개인 지갑에 들어있는 신분증과 여권을 훔치기 위함인데요. 중국의 처참한 실체를 알아버린 중국인들은 중국을 탈출하기 위해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며 범죄를 일으키고 있고, 중국 정부의 선동을 당한 중국인들은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은 미국마저 따라잡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가짜가 넘치는 중국 제품과 달리 한국 대기업이 만들어낸 제품들은 전 세계의 신뢰를 얻어 선도자로서 세계 시장에 진출해 나가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넓게 퍼뜨리고 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최초 1차원적인 노동력 인구를 바탕으로 가짜 물품을 생산하던 중국의 경제는 더욱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지금의 한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인 학생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인지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지금 이 시간부터 저는 밴쿠버 대학교 측에 직접 요청해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 관련 강의 참여 자체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학생은 앞으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삼을 시간에 중국의 수준, 낮은 현실을 깨닫고 하루빨리 중국을 탈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으로 여행을 왜 가는 거죠? 그거 쓰면 중국에서는 불법인데요. 네, 한국에서는 괜찮다는데 한국은 역시 후진국이어서 그런 거군요. 네, 역시 중국은 더 철저한 나라라서 그런 겁니다. 게다가 한국보다 치안이 좋고요.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 여성이 지인에게 상담을 해주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는 한국과 다른 이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중국에서는 불법이지만 한국은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공인중개사 화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사실 중국인으로서는 거의 최악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집을 보거나 집을 구할 때 언제나 입이 근질근질했거든요. 사무직이 너무 지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에게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수다 떠는 것을 좋아했고, 문화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웃들과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쇼핑하는지 가정생활에 대해 질문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런 외향적이고 호기심 많은 성향은 자라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수업 시간에 뒤돌아서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께 늘 혼이 났어요. 그리고 여가 시간에는 상점이나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저에게 바쁘다며 내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왔고 묻지 않아도 제 의견이나 추천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상하이에 있는 대형 부동산 회사 본사에서 사무관리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전화 응대 등 업무 자체는 꽤 지루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동료들과 생활에 대해 수다를 떨거나 에이전트들의 영업 대화를 엿듣는 데 보냈습니다. 주택시장과 어떤 곳이 좋은 가격에 팔릴지 직감하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이 주택을 구입했거나 구입하려고 할 때마다 실제 부동산 경험이 전혀 없는 저에게 항상 의견을 물어보곤 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리직을 그만두고 영업직으로 전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동기는 제가 사람들과 1대1로 대화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되기 전에 퇴근 후 야간에 부동산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 공부는 저에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실에 집단적인 분위기가 없으니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주택규정, 재무계산 등 공부해야 하는 내용 자체가 어렵고 지루했습니다. 번이나 그만둘 뻔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한 끝에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부동산 중개사가 된 후 처음에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사무실 밖에서 일하고 스케줄이 유연하며 젊은 가족들이 가장 감정적인 결정 중 하나인 첫 주택 구입을 안내하는 일이 정말 좋았어요. 수다스러운 성격 덕분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선호도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완벽한 지역과 레이아웃에 맞는 집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상사들은 제가 얼마나 빨리 새로운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한 지 약 2년이 지난 최근에는 그 짜릿함이 다소 사라졌습니다. 장시간 근무와 불안정한 수입이 저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예전 관리자 직책의 안정적인 급여와 일상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사회적 교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지치게 합니다. 혼자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집을 찾아주는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처음의 열정은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지쳐서 부동산 영업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이런 물건들을 팔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중국으로 여행을 오면 조심하세요. 에어비앤비 건물들이 요즘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에어비앤비가 뭐냐면요. 에어비앤비는 집을 빌려주려는 사람과 특정 지역의 숙소를 찾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개인이 자신의 개인 주택이나 방을 게스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싱글룸부터 집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처음 의도는 개인의 집이나 방을 여행자에게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서비스예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은 기존 호텔에 비해 독특하고 저렴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주에게는 숙소를 임대하여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게스트는 위치, 가격, 크기, 편의시설에 따라 다양한 숙소를 선택할 수 있고 코스트는 숙소 설명사진 가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3년 넘게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고객들의 부동산 매매를 도왔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에어비앤비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과 개인 구매자 모두 호황을 누리고 있는 관광산업에 발맞춰 콘도와 아파트를 빠른 속도로 사들여 에어비앤비 같은 사이트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윤리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임차인에게 반드시 집에 있었던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법이 존재합니다. 중개사로서 저는 장기 세입자 잠재 고객에게 주택의 결함, 건축 문제, 안전 위험 등 중요한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여행자들한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허점을 악용하여 호텔보다 비용을 절감하려는 순진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공간을 임대하는 소유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단기 임대 골드러시에 뛰어들어 한 번에 여러 블록을 사들이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의아한 일이 있었어요. 법인 사업체가 건물을 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저는 처음에는 건물을 헐값에 사서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언뜻 보기에는 탄탄한 매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자세히 조사해보니 지진 피해 위험이 높고 건축 결함과 관련해 주민들이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말을 했더니 고객은 어차피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처리할 계획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단기 게스트에게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주요 건강 및 안전 문제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숙소 소유주가 저처럼 속임수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중국의 에어비앤비 숙소 붐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느슨한 규제로 인해 부도덕한 투자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숙소를 아무런 데가 없이 팔아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숙소 사진과 저렴한 요금에 현혹된 관광객들은 결국 의심스러운 숙소에 머물게 되고 차후에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도쿄 여행을 오시는 분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베이징은 특히 그 중심에 있는 화려한 마천루 지역인 가부키초를 중심으로 항상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눈치 빠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이징 외곽에 저렴한 주택을 매입한 후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허점을 포착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쉬운 돈벌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외곽 변두리 지역의 비용을 낮추는 데는 어두운 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마페 그룹으로 알려진 중국 조직 범죄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음침한 지역입니다. 번화한 도시 뒤편의 홍등가에는 수십 년 동안 사마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발취 암시장 거래 심지어 협박까지 만연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갱단의 협박 전술은 주민들과 합법적인 사업체를 도심에서 점점 더 외곽으로 몰아냈습니다. 집을 팔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 집주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러한 조직과 연계된 수상한 투자자들에게 헐값에 부동산을 팔아넘깁니다. 많은 경우 이 공간은 도박장부터 매출과 마약을 통한 불법, 자금 세탁에 이르기까지 불법 활동의 전진기지로 이용됩니다. 그런 곳들을 어두운 일이 다 끝나면 에어비앤비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비밀인데요. 중국 홈페이지 중에 건물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오지라퍼라고 했잖아요. 이 건물에서 누가 죽었는지까지 보이는 인터넷 사이트거든요. 사건 발생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죽었는지 또는 시체가 발견된 것 같은 사건 발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국 숙박업소들의 허점이 많이 보일 거니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이 사이트는 20년이 넘는 사건을 다루며 범죄와 사고를 모두 추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부동산 일이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또 있어요. 요즘 중국은 경제 침체기라서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저는 연애나 결혼은 포기하면서 왜 돈으로 꼭 여자를 사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걸스 임대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집을 소개해주는 아이돌 같은 여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 인기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 부동산 중개업체의 수가 편의점보다 많은 수준이거든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걸스 임대라는 걸 찾아낸 거죠. 중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는 지금도 그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고객들 눈에 띄어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업체도 있고요. 여성 고객만 전문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걸스 임대인데요. 걸스 임대란 부동산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이 방식은 아이돌 같은 여자를 부동산 회사에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 오늘 집을 같이 볼 사람을 고르라고 해요. 당연히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돌 같은 여자가 집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떤 남성이 집을 보고 싶어서 여자를 지목해서 이 여자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여자는 회사에서 집에 대한 정보를 받아요. 그리고 남자를 맞이하러 가는 거죠. 실로 중국스러운 사업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녀는 전문성과 친근함이 어우러진 반짝이는 눈빛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해요. 아케미짱 드디어 만나서 반가워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와 주셔서 정말 기뻐요. 오늘 보여드릴 집 세 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그는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가고 문이 열리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도가 아닌 넓은 거실로 바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걸스는 웃었다. 네, 이 아파트의 특징 중 하나죠. 거실이 넓어서 정교한 가구를 놓을 수 있고 원한다면 댄스 플로어도 있어요. 아케미짱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하는 거죠. 저기 TV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벽을 가리키며 제안도 해요. 그리고 여기 큰 거울이 있으면 공간이 더 넓어 보이겠죠. 수납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별로인 집도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이 공간에서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여자친구처럼 개인적인 터치도 가미되어 있어요. 웹 그녀는 책상을 놓을 위치를 지적하고 침대를 놓을 완벽한 장소를 제안하는 등 사려 깊은 여자친구의 시선으로 모든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안쪽 문을 열자 화장실과 욕실이 딸린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파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레이아웃이었죠. 그걸스는 아직 옷을 다 입은 채 욕조에 들어와 장난스럽게 손짓하며 같이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정말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를 가도 철저히 알아보고 가는 편인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옥 구조를 너무 경험해보고 싶어서 전주 여행에 가서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간 적이 있었어요. 에어비앤비 숙소는 매력적인 고택을 호스트가 직접 관리한다고 광고했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집주인이 관리 업무를 고용한 도우미나 부동산 관리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껏해야 가끔씩 체크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숙소 내에 상주하는 하우스키퍼가 가끔씩 침구류나 공용 공간 정리를 도와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정문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는 한국인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통통 튀는 인사와 함께 악수를 건네고 비행기와 한국에 대한 첫인상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빠르게 이어가던 그녀는 곧바로 저를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롤러백을 챙기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저를 앉을 정원으로 안내했고 향기로운 보이차가 끓고 있는 짧은 전통 식탁에 베개에 앉혀줬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할머니의 환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풍습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생선, 밥, 발효, 채소, 국으로 구성된 전통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면 주방에서 지글지글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어요. 저녁에는 여유롭게 저녁을 먹으며 그날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던 명소에 얽힌 민속 이야기와 역사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방과 분리된 개인 스위트룸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인 공간을 충분히 제공했지만 공용 마당과 주방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마주쳤습니다. 식사를 하며 나누는 활발한 대화가 점점 더 기대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사려 깊은 추천은 번화한 명동시장과 화려한 강남, 고층 빌딩 너머로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숨은 보석 같은 장소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포장마차에서는 죽기 살기로 맛있다는 순대 핏물 소시지를 팔았습니다. 오래된 성곽을 따라 자리 잡은 아늑한 찻집은 남산타워,
이쪽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제공했다고 송 여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번 옳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의 가장 소중한 추억은 한옥 전체에 깔린 따스한 온돌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도착하기 전 이 독특한 온돌 바닥 난방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고급스럽고 매력적인지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선선한 가을 공기가 스며드는 첫날 밤 객실로 돌아와 보니 여사님이 침대 매트 옆에 무릎을 꿇고 대청마루 아래에 놓인 작은 화덕에 조심스럽게 불을 지피고 계셨습니다. 마른 참나무 통나무가 딱딱 소리를 내며 향기로운 삼나무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는 내 방에서 소란을 피우자 깜짝 놀란 내 반응을 보고 그녀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 한국에서는 따뜻한 온돌이 편안한 휴식의 비결이라고 하잖아요. 손님이 감기에 걸리거나 이불 속에서 잠 못 이루면 안 되니까요. 나만 믿으세요. 필요하면 밤새 불을 지펴서 햇볕처럼 따뜻하게 자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나무와 돌의 속살을 그대로 간직한 채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열기를 뿜어내는 듯한 따끈따끈한 아랫목에서 눈을 떴는데요. 와, 중국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열기였어요. 몸이 녹는 것 같았거든요. 제 방의 온돌은 연통을 통해 마루판 바로 밑으로 연기를 뿜어내는 구식 직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효율적인 보일러가 아래로 퍼진 폐쇄형 수관을 통해 열기를 조절했습니다. 부드럽게 데워진 바닥 사이로 스며드는 믿을 수 있는 할머니의 친절한 환대의 정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후진국 따위 편에 설 거냐고. 한 일본인 대학 캠퍼스에서 한 교수가 학생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공안이 들어 닥치더니 이 여학생을 연행하려 하는데요. 이 학생은 일본을 배반한 행동을 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일본인 유학생증에 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인 레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한국 유학에 관한 사연보다는 일본에 와서 겪는 과정에 대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오는 기차는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저는 서울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회상했어요. 회상하며 호스트 가족과 그 과정에서 만난 모든 한국인들이 보여준 친절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을 부풀게 했습니다. 그들의 환대정신과 선진화된 사회는 부모님이 저를 키우며 믿었던 한국에 대한 오만과 무지와 모순되는 것이었죠. 기차에서 내리자 만원 승강장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다리시는 부모님을 발견했습니다. 짧게 인사를 나누자 부모님은 한국에 대한 저의 찬사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과 효율적인 교통, 혁신의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차가운 침묵으로 반응하셨죠.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저는 한국에 대해 인상 깊었던 모든 것을 사진과 이야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넌 젊고 순진하구나 라며 비웃으셨습니다. 넌 관광객으로 잠시 머물렀을 뿐이야. 한국은 현대적으로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힘과 정교함을 결코 능가할 수 없다.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의 고대 문명은 한국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단다. 외국인을 동경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우월성을 인정해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위대함에 대한 그들의 오만한 확신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보긴 하셨나요? 저는 뾰족하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실제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셨죠. 낡은 태도는 쉽게 고쳐지지 않죠. 하지만 언젠가 일본이 진정으로 미래를 포용하려면 아시아 이웃 국가들을 경시하는 태도를 넘어서야 해요. 저의 도전적인 어투는 분노의 찬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 조심해라. 아버지가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를 키우고 해외로 보내기 위해 희생했어. 고국을 비난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질책에 저는 불편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세대 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 후 몇 주 동안 고립감과 낙담이 제 귀국을 어둡게 했습니다. 대학에서 제 눈을 뜨게 한 경험에 공감하는 동급생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해외 유학이라는 이국적인 모험을 부러워했어요.
위계 질서와 수능을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에 저는 학계에서조차 대중적인 태도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일본인 동료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 공개 포럼에서 우리는 뿌리 깊은 문화적 편견을 넘어 한국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서 동지애를 발견했어요. 한 학생은 기술 발전과 경제력으로 인해 한국은 일본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무지입니다. 저는 서울의 세련된 고층 빌딩, 번화한 쇼핑과 최첨단 기기 등을 담은 사진을 매일 공개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발전을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혁신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 게시물은 좋아요가 누적되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낡은 민족주의에 집착하는 일부 보수적인 팔로워들의 분노 섞인 반응도 많이 받았어요. 당신은 한국 숭배로 일본을 부끄럽게 한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스템과 가치가 여전히 우월하다. 저는 이런 비아냥거림에 움찔했지만 용기를 내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리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뒤처진 부분을 인정하면서 일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몇몇 젊은 일본 학생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라왔던 비굴함과 상반되는 한국의 번영을 솔직하게 묘사한 저희 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 학생은 당신의 글이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이제 서울을 방문해 그 발전상을 직접 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제가 공유한 사진과 기사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으며 고집스럽게 움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원하는 것을 믿어라 라며 일축하셨습니다. 일본의 운명은 모든 것을 가린다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을 깨운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승리한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무지의 세대에 도전하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문이 열렸으니 앞으로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와 개혁이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집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마음은 목적의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의 고무적인 성공 사례와 일본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계속 조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간 교류는 저에게 연구와 열린 대화를 통해 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새로운 소명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해외 유학 생활의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도쿄 외국어 대학교 캠퍼스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좀 더 공식적인 연구로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사회학과 동아시아의 사회 변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수님들은 세대 간 격차와 문화적 편견을 조사하는 학제 간접근 방식을 환영해 주셨어요. 저는 한 학기 논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와 경제적 발전을 수용하는 젊은 세대와 대조적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구시대적인 가부장적 태도를 분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도 교수는 일화만 보지 말고 데이터를 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저는 학생 그룹에 연락해 일본 내연령 성별 지역별로 한국에 대한 시각을 조사했습니다. 실증적 결과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나이 든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가난하고 후진적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반면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의 매력을 느끼고 한국의 발전에 감탄했죠.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낡은 사고방식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양국은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고 답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는 일본 젊은이들이 이전 세대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경멸을 점점 더 꿰뚫어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개방된 상황에서 과거의 선동적인 선전은 더 이상 교육받은 젊은이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오만한 민족주의를 넘어 진화해야 합니다. 제 발표는 연구의 세밀함에 대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저희 정책적 뜻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죠. 교수님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고 조심스럽게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제 데이터 기반 분석이 진실을 제시할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순진하게도 저는 합리적인 경험주의가 무지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논문이 온라인에 게시되던 날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금기를 깨는 이 연구에 환호하며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우리 세대의 수용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민족주의자들은 곧바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죠. 이 반역자는 모든 것을 일본에 비치고 있으면서 우리 민족을 짓밟고 한국을 찬양한다. 라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강의실에서는 동료들의 차가운 눈빛과 귓속말이 들렸습니다. 불길하게도 학과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죠. 자네 논문이 꽤나 큰 파장을 일으켰어. 학과장님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위험한 외국의 영향을 조장해서 젊은이들이 조국의 등을 돌린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제 연구 결과는 정치가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중립적 연구 결과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학과장님은 저에게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저에게 공격적으로 대들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계집애 그는 비속어를 섞어가며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기 전에 저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충격에 휩싸인 저는 장학금을 받은 제가 이제 캠퍼스 전체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학생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쏟아지는 위협과 괴롭힘으로부터 제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주었어요. 한 집회에서 제 친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독단적인 검열이 아니라 열린 질문과 대화를 지지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를 괴롭혔던 사소함과 불안감을 뛰어넘어 발전하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보를 요구하는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 세계 언론은 뿌리 깊은 일본 중심주의에 맞선 청년들의 저항에 흥미를 느끼며 캠퍼스 논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은 제가 금기를 깨고 한국과 같은 이웃 국가에 비해 일본의 단점을 인정하는 옹호자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는 일본 관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고, 일본 정부는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대학에 제 논문을 비난하도록 압력을 가했죠. 징계위원회에 소환된 저는 온라인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인한 퇴학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논문 지도교수와 다른 교수진들은 저를 단호하게 옹호했습니다.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학문적 목적입니다. 이 젊은 여성은 균형과 정직으로 학문적 진실성을 지켰습니다. 그녀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불의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관리자들은 마지못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혹하게 꾸짖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기존의 집단 사고에 저항하는 것은 용기를 보여준다는 데 동의했죠.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진보를 침묵시키려는 강력한 편협함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담론과 진실이 우세했으니까요. 캠퍼스의 열기는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일본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작품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었고 제 관점이 앞으로 양국의 태도 변화와 개방성을 대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긴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그 여백을 메우며 훈훈한 대화가 꽃피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일본의 확고한 편견의 정면으로 맞서는 데 드는 대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보는 희생을 요구하죠. 제 연구는 불꽃 튀는 전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새로운 이해의 불을 지피는 깨달음의 빛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열한 공동체가 일어났습니다. 투쟁을 통해 변화는 탄생합니다. 졸업 후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 대기업의 도쿄지사 직원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문화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회사의 일본 내 소비자 기반 확대를 돕기 위해 채용되었어요. 한때 부모님 세대와 같은 일본인들을 열광시켰던 바로 그 한국의 혁신을 홍보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어요. 도쿄의 화려한 금융지구를 따라 출근하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일본의 풍경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실감이 납니다. 세계화는 변화를 가속화합니다.
학창 시절 저를 놀라게 했던 서울과 도쿄의 극명한 차이가 많이 희미해졌어요. 한국은 계속해서 비전 있는 발전과 소프트 파워의 진원지로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 일본인 근로자, 일본의 경제 호황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젊은 한국인 주재원 등 다양한 동료들과 협업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일하다 보니 시간 엄수, 직장 내 위계질서,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 등으로 인해 때때로 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성공과 국제적인 경험에 대한 갈망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자국의 제품에 대한 자부심으로 빛납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재건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지칠 줄 모르고 노력했습니다. 제 팀 매니저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불굴의 의지로 경쟁국들을 제치고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의 한국 번영에 대한 이상화된 시각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매끈한 고층 빌딩과 K-팝의 화려함 뒤에는 뿌리 깊은 불평등, 장시간 노동, 높은 자살률과 싸우고 있는 초경쟁 사회가 있어요. 야심찬 젊은 직장인들조차도 성과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객사 회의에서 한 임원이 한국 고용주가 우리의 최고의 인재와 기술을 훔쳐가고 있다고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회를 먹으며 제 커리어에 놀란 옛 동료들은 제가 일본인의 뿌리를 잃어버렸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따끔한 충고는 따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부상과 한국 기업의 진출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국 언론인의 시각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습니다. 출장 중 서울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기로 했죠. 기자 김 씨는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부상을 한국의 지역 리더십에 대한 위협으로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혁신은 부족해도 규모와 중앙 통제를 통해 우리를 추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 같은 젊은이들이 양국 간 교류와 무역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다음 주에 게재될 박 씨의 특집 기사에서는 한국 브랜드의 일본 진출을 위해 문화간 다리 역할을 하는 저희 역할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젊은 여성의 솔직한 견해는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 썼습니다. 학생 시절의 민족주의적 불똥이 튀지 않고 미묘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 안심이 되었어요. 도쿄 연구센터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일본 기자가 제 독특한 배경을 들어 한국의 경제 침범에 대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일본에서는 한국의 급격한 성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억압하면 무지가 생기고 공개적인 질문은 이해를 넓혀줍니다. 우리 세대는 양국이 아이디어와 기술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의 외교적 대응은 양국의 언론에서 냉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제통합은 선동적인 민족주의를 피하는 것이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저와 같은 현명한 젊은이들이 보다 협력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 한국 상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 브랜드와 연관되기를 바라는 글로벌 관점을 대표하고 있어요.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순진한 확신으로 가득했던 10대 유학생에서 어느덧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경험은 저를 아픈 역사를 인정하면서 문화 간 가치를 조율하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여전히 오만하지 않은 진실 즉 도덕적 용기를 통해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경청과 신뢰 구축이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 젊은 여성의 작은 다리 놓기 행동이 사람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면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세대에는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요? 고정관념이 무너지면 상상력이 번성합니다. 미래에는 어둠보다는 빛이 더 많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